네, 안녕하세요. 납득하고 이해해야 결국 길이 보이는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해찬입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다원 고등관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개강하는 PHS반 2개 반에 대한 커리큘럼과 제 수업에 관한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토 반입니다. 화목토 반은 6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화목토 모두 정렬하게 저렇게 시간이 진행되고요. 이제 여기 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10월까지 수상 처음부터 수트 끝까지 진행하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대상으로는 이제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적혀 있는 것처럼 기초부터 탄탄히 제대로 고등 수학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수강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월에는 수학상 개념 실력, 5월, 6월에는 수학하 개념 실력, 그리고 7, 8월에는 수원, 9, 10월에는 수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7, 8월에는 수학상, 9, 10월에는 수학하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7, 8월에는 주 2회는 수원, 주 1회는 수학상, 이제 9, 10월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는 수투, 주 1회는 수학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선행을 나가다 보면 물론 잘 받아들여 주겠지만 까먹는 부분이 생기고 빈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선행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1 때 진행되는 수학 상하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특징으로는 매 수업마다 매일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테스트에 대한 오답 노트를 하고 아이들이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진행되는 교재로는 제가 만든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학교 기출 내신 문제들로 이루어졌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교재를 쓸 때 총 난이도를 4단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제 요 화목토 반 같은 경우는 수학 스텝 1, 2 정도 이제 진행되는 난이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텝 1, 2라 하면 예를 들어 스텝 1은 센 A에서 B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텝 2는 B에서 C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월수금 PHS반인데요. 이 반 같은 경우는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은 동일하고 월수금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이 반 같은 경우는 수학 상부터 미적분까지 10월까지 끝내는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3월에는 수학 상 실력 한 달만 진행하고요. 4월에도 수학 하 실력 한 달 진행하고요.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이어서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 표를 특징을 보시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여기는 특강이라고 신화가 깔려 있는데요. 이제 7월과 8월은 여름방학 기간이고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내신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정규 수업 외에 심화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제 이거는 특강에서는 진행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실제 시험지를 아이들이 풀어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한 유사 문항들을 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신에 좀 더 고1에 들어갔을 때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이제 경험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매일 이제 테스트를 보고 오답 노트를 하고 아이들이 귀가하게 되고요. 이제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교재도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자체 교재는 아까 쓴 교재랑 마찬가지로 모두 실제 학교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골고루 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골고루의 뜻에서 이제 스텝 1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선행을 했지만 미적분까지 진행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지만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텝 2로 이제 예열, 아이들이 이 개념을 좀 응용하는 단계를 거치고 스텝 3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스텝 3 같은 경우는 아까 스텝 2가 이제 센 C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텝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상, 뭐 고쟁이라든지,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이 정도 난이도의 문항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스텝 4 같은 경우는 학교 기출 문제에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오고 나오는 그 킬러들의 문제들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수업 특징, 그러니까 수업 목표를 크게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각 내용 간의 연계성과 융합된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공통된
이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제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개념을 설명한다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실제로 이 내용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게 끝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이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개의 공식을 적어놨어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얘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y제곱. 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나와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세 식이 혹시 달라 보이시나요? 당연히 생김새는 다른데요.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에서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뭔가의 제곱에서 뭔가의 제곱을 하면 그것들의 합의 제곱에서 빼기 2배의 그것과 저것을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x 4제곱과 y 4제곱을 x제곱의 제곱, y제곱의 제곱, 그럼 x제곱과 y제곱 1차항의 합 곱으로 보아주시면 또 똑같은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식도 마찬가지로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하면 곱해서 1이 되면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고1상 맨 처음 배우는, 수학상 맨 처음 배우는 곱셈 공식에서조차도 단순히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다가가서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재에 적힌 개념을 본인만의 언어로 재정리하는 그런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백지 개념 정리라는 걸 시키는데요. 이제 이 백지 개념 정리는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아이들이 숙제를 해옵니다. 이제 저쪽에 보이는 이제 숙제는 제가 준 개념 프린트를 거의 따라 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본인 약간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펼쳐나가는 식으로 써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사실 쓴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쓰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에 있는 논리적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는 암기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적인 암기로는 절대 고등학교 3학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앞부분을 냅다 이해하지 않고 외워버리면 반드시 까먹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뒷부분을 공부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속에서 흐름을 찾아서 스스로 생각해서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놔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문제 속 힌트인 조건을 보고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습하는 과정.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연습하게 되면 본인 것으로 체화가 되고요. 그럼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말은 이렇게 해석하게 돼서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나게 되네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어떤 걸 시키냐면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에 대해서 오답노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답노트를 쓸 때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양식인데 사실 되게 심플하게 보이지만 나름대로 제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일단 문제를 옮겨 적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옮겨 적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말을 적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좀 바꿔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뭐 2차 방정식 어쩌고 뭐 어떤 fx를 뭐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진 뭐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말로 적는 게 아니라 식으로 옮겨 적는 거죠. fx는 뭐 a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게 되면 아이들이 이 말은 조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서 오답노트를 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서 이제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저 네모칸인데요. 네모칸. 보통 아이들 숙제를 걷어서 숙제를 검사하다 보면 문항 아래 빈칸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적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차례대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반드시 이제 저 왼쪽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풀이를 적게 시키고요. 그렇게 시키면서 이제 내가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이렇게 차례대로 적으면서 진행을 해야 내가 나중에 검사할 때도 편하고 이렇다라는 걸 이제 인지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세 개의 칸이 있는데 이제 요것도 나름의 제가 생각으로 해서 넣어놓은 건데 이 첫 번째 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틀린 이유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오답을 쓰고 이제 해설을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적는 이제 칸이 있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라고 적힌 칸이 있어요. 아이디어라고 적힌 칸은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데 주요한 아이디어가 뭔가, 뭐 나머지 정리인가, 뭐 집합의 연산인가, 미분계수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적게 시킵니다. 제가 안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는 어떤 거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마디라고 적혀 있는데 한마디 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되게 아이들이 어색해요. 안 적으면 안 되냐.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억지로 적게 시킵니다. 어떻게든 이제 적게 되면 뭐 단순히 뭐 계산실수를 하지 말자라든지 뭐 개념 이해를 높이자라든지 그런 단순한 말을 적더라도 적으면서 본인이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각 내용 간의 연계성과 융합인데요. 이제 저희 수업이 최소 수상부터 수투 혹은 미적분까지 진행하게 되는 수업 컬인데 이제 당연히 앞부분 내용을 잘하면 뒷부분을 잘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 선행 내용을 잘하면 이 아래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수학 상에서만 해도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볼 때 접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수투를 충분히 학습하게 되면 수상에 넘어갔을 때 조금 더 이건 저거보다 쉬운 거니까 나는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행의 중요성, 연계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수업하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수학 하의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있어요. 사실 중학교에도 그런 게 있죠. 이제 경우의 수를 세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지수를 세는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어려우면 사실 수학 하 가도 어렵고 확률과 통계 들어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저는 저 수업을 할 때 이 내용은 반드시 뒤 한 번 더 쓰일 거고 이거는 내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꼭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암기가 아닌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수업 후에 이제 테스트를 매주 실시하고 이제 그날 생긴 오답은 일단 그날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 해결 안 된 오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빨리 부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10시 이후에 저희 수업 끝나고 남아서 저랑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가는 이제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수업 전후에 클리닉을 진행하는데요. 수업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시 수업이다 보니까 그 전인 뭐 5시 혹은 4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부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실제로 아이들이 저는 더 빨리 와서 좀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직접 질문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 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린 필요한 학생들을 뽑아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실제 학원에 와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집에 가서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알림 문자를 드리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아이들이 본 테스트 점수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뭐 요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문자를 드려요. 문자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간격으로 드리고요.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제 바로바로 연락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기 보이는 사진들은 실제로 이제 학부모님 혹은 이제 학생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림 문자 드리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시험을 잘 봤다고 이제 말해주는 점수와 세 번째는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답변한 내용인데 이제 요 두 학생이랑 얘기한 걸 보시면 어떤 느낌을 이실 거냐면 저는 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편이라서 카톡도 약간 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